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강 고려의 건국과 발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 시간에서요. 신라가 통일을 하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통일신라, 북쪽으로는 남북국 시대 이렇게 해서 발해까지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해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이 신라의 이제 골품제라든지 이런 한계로 인해서 신라가 흔들리고요. 발해 역시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고구려 지역에 있었던 영토까지 다 끌어안고요. 남쪽에 있는 신라까지 끌어안으면서 새로운 나라, 고려라는 나라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연표로 보는 고려시대인데요. 고려가 건국되는 시기부터 고려가 멸망해서 조선이 건국되는 시기까지 한번 흐름을 살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18년에요. 왕건에 의해서 고려가 건국이 됩니다. 자, 이 시기는 많은 호족들이 등장을 하면서 다 이 새로운 나라를 다시 한번 건국하기 위해서 이들이 각자의 뭔가 나름의 필살기를 내세우면서 등장을 하는데 결국에 통일의 열매는 왕건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는 본론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제 후삼국을 통일을 시켰고요. 자, 그런데 고려시대는 지배층, 이 호족부터 시작해서 그 중에서 문벌 대대로 이들이 귀족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귀족화가 됐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자겸인데요. 이것이 좋기만 하면 너무 좋을 텐데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는 지배층이 너무 권력을 쥐다 보니까 폐단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자겸의 난을 일으키는데요. 자신이 왕의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 욕심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폐단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개경 지역이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서경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자라는 그런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고요. 자, 위쪽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에 보면요, 고려시대에는 외침을 역시나 받게 되는데 총 3번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요, 고려시대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는데 그 기점을 이 무신정변으로 기점을 했을 때 앞시기에 거란족의 침입과 그 다음에 여진족의 침입을 2번에 걸쳐서 받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기주대첩과 윤관의 여진정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자, 근데 무신정변이라는 거 앞시기까지 문벌 귀족 그리고 문신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무신들, 차별받았던 이 무신들이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때 대대적으로 지배층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고려시대라는 커다란 역사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아주 특별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고려는 3번째로 침략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몽골의 침입이었어요. 또 몽골의 우리 앞시기에서는 아주 끈끈 이렇게 잘 대응을 하면서 맞서 싸웠지만 뒷시기에는 오면서 결국에 몽골에 의해서 간섭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원나라 간섭기가 보여지고요. 혼란스러웠던 고려가 말기에 가면은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되고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됩니다. 자, 그래서 고려시대는 흐름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위쪽으로 침략을 받았던 거, 그리고 아래층으로는 지배층이 어떤 흐름으로 변화가 되는지를 포인트를 잡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단원의 꿀물인데요. 고려의 건국과 발전과 관련해서 어떤 포인트가 있느냐. 일단 여전히 이제 남쪽의 통일신라가 자리 잡고 있지만 흔들리면서 다시 옛 고구려, 옛 백제를 들고 일어나면서 호족들이 막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후삼국이 성립이 되고요. 그렇지만 왕건이라는 인물이 그런 통합책을 쓰게 되면서 이 호족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일 전에도 사실은 시행됐던 그런 왕건의 하나의 포용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광종 시기에는 또 호족들의 권한을 누르기 위해서 노비안건법이라든지 과거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왜 그들의 권력을
이렇게 누르고 억압했는지는 본론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호상국의 성립과 고려의 건국입니다. 일단 지도상에서 어디에 지금 놓여져 있는지 살펴보면요. 자, 후 고구려 지역이죠. 이 위쪽 지역이요. 그리고 후 백제 지역이고요. 신라의 이제 영토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자, 먼저 이들 중에서 가장 먼저 후 백제를 후 백제가 먼저 건국이 됐는데요. 900년에. 자, 이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견훤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견훤의 아버지는 평범한 농민 출신이었어요. 근데 저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성장을 했나? 국가에 커다란 공을 세운 거죠. 군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 견훤이 공을 세우면서 가문을 일으킨 거죠. 이 완산주라는 지역에다가 나라까지 건국을 하면서 이 후백제의 영토를 차츰차츰 넓혀가면서 이제 강화를 시키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후 고구려를 세우는 궁예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궁예는 신라의 왕족 출신의 후예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혈통이 직계가 아니라 좀 반계, 이렇게 어디서 좀 나왔는지 좀 정확하게 불명확한데,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한쪽 눈을 잃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출신이 아주 튼튼한 왕족이었다면 이 궁예가 이렇게 후 고구려를 세우면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겠죠. 신라가 분명히 있는데도요. 자, 그런데 이 궁예 밑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왕건이 있었어요. 이 왕건도 호족 출신이에요. 여러분, 호족이라는 것은 신라 말기에 각 지방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조금씩 성장해서 키워갔던, 그러니까 지방의 그런 지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산이 굉장히 많거나 또는 군공을 세워서 아주 영향력이 세거나 이런 인물들을 얘기하는데, 이 왕건 같은 경우는 이 송악이라는 지역에서 무역을 통해서 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부를 축적했던 가문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후고구려가 궁예가 백성들의 민심을 얻으면서 너무나 좋았는데, 이 궁예가 나중에 갈수록 미륵불이라는 거에 심취를 하게 되면서 주변에 있는 충신들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를 닫고 눈을 보지 않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렇게 너무 억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민심은 자연스레 왕건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통일은 왕건이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고려를 건국을 하는데요. 좀 이게 시험에서 헷갈리게 나오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왜냐면 생각하시기에 뭐 신라가 먼저 항복이 되고 그 다음에 후백제를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려라는 나라가 건국이 된다라는 게 그게 먼저인데, 이거는 이제 왕건이 그 전부터 그러니까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걸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신라의 항복을 유도하고, 후백제도 말은 정복이었지만 나중에는 이 후백제 견훤이 자신이 직접 이 왕건한테 찾아와서 자신의 백제 아들들하고 이제 내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 백제를 공격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건은 이걸 무력으로써 신라와 후백제를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이에 정말 너그러운 그 포용 정책으로 신라를 끌어안고 또 후백제를 정복하는 그런 순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헷갈리지 마시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억을 하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은 그러면 이태조가 왕건이 실시했던 통합책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이냐 살펴보면요. 호족 통합책이에요. 이때는 어차피 이 신라 말기에는 각지에서 호족들이 나왔고 그 세력들을 기반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도 왕건 못지않게 굉장히 힘이 셌던 그런 호족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을 처음부터 너무 강제로 누르기 시작하면 왕건의 입지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왕건은 혼인적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29명이나 부인을 맞아들였고요. 그러면 그 29명에 해당되는 호족들의 힘이 다 왕건에게 실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또 방법을 썼고요. 또 사신간 제도라는 것은 정복한 영토의 주인이었던 그런 인물들, 걸출한 인물들을 그냥 뭐 귀양을 보낸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지역은 너가 잘 아니까 너가 다스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 그 김부를 사신관으로 제도의 첫 번째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인제도라는 것은요, 이것이 뭐 나머지 것들이 약간의 당근 정책이었다면 기인제도는 좀 당근 정책과 채찍이 반반 섞여 있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 호족, 각 지역에 있는 호족의 자제를 중앙으로 끌고 와서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얘 이제 중요한 자리에다 이렇게 넣고 얘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키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도록 얘를 볼모로 삼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인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조는요, 또 북진 정책을 펼쳐서 여전히 이 고구려가 차지했던 영토에 대한 욕심이 강하게 있죠. 거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다시 끌어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경을 중시했어요. 고려는 수도가 개경입니다. 근데 개경에서 수도가 서경이라고 하는 것은 평양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를 중시하면서 영토를 조금씩 더 넓혀가는 그런 북진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영토 확장을요, 성천관과 영흥 지역까지 더 넓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그리고 왕건은요, 훈요 10조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후대 왕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왕이 되었을 때 지켜야 할 그런 조항들, 이런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는 부처의 힘을 바탕으로 하는 까닭으로 사원을 짓고 승려를 파견하여 불도를 닦도록 하였다. 이러면서 자, 고려시대는 불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불교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거란의 풍습은 아예 본받지 말아라. 거란은 철저하게 배격했죠. 그 다음에 국왕은 100일 이상 서경에 체류함으로써 왕실의 안녕을 도모하라. 서경을 중시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등회와 팔간회를 지금과 같이 시행하여라. 역시 불교를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농업을 장려하고 부역과 세금을 가볍게 하여서 인민의 신망을 얻도록 노력해라. 그래서 이거는 민생을 안정하는 데 게을리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까지 이렇게 훈요 10조에 담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내용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왕이 자신의 후손에게 남긴 그런 조항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광종이에요. 이 광종 시기에는요, 광종이 쉽게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게 왕위에 됐어요. 근데 어렵게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밑에 있었던 호족, 귀족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세력이 권한이 너무 세니까 얘들의 권한을 좀 줄이고 왕권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방법에는 바로 이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를 실시하는 거였어요. 자, 노비는 억울하게 양민이었는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양민으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노비는 주로 지배층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노비들을 다시 양인으로 놓게 되면 이들의 권한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양인은 세금을 국가에 내겠죠. 노비는 내지 않지만 그러니까 세금을 내니까 국가의 재정은 올라가겠죠. 이러한 방법을 썼습니다. 과거제 실시는요, 그냥 단순히 사람을 뽑는다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왜 뽑죠?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자신의 정책을 잘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역시 광종의 왕권을 뒷받침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왕권을 강화시키는 정책이었다. 자, 또 공복제정을 해서요, 위계질서를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식을 관리들이 입는데 좀 눈에 보이는 그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색깔을 달리하고 또 이런 문양을 달리하는 그런 공복을 제정을 했고요. 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이거는 참 대단한 거죠. 그 전까지 우리가 중국의 영향력에서 이렇게 쉽게 벗어나기가 힘들고 했었는데 이 광종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연호를 사용하면서 우리도 중국처럼 똑같이 대등한 관계에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펼쳤고요. 자, 요거는 사진인데요. 그래서 노비가 양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과거 시험을 보는 사진 자료고요.
자, 다음은요, 성종식인데요. 고려시대 때도 우리가 왕명 성종이 등장을 하고요. 조선도 성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종이라는 그 명칭이 주는 느낌이 이렇게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고 중요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시기도요, 고려가 불교국가의 사회지만 최승로가 제시한 시무 28조는 유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으로 사상을 믿는 거는 불교를 하되 정치를 하는 그 다스림은 이 유교적인 거를 우리가 가져오자 라는 내용이 시무 28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성육부라는 체제를 정비를 하면서 중앙집권에 대한 그 질서를 마련하고 기틀을 잡는 거죠. 그리고 또 국자감이라든지 학교를 설치해서 인재를 양성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고려시대에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만화를 보시면 왕명에 따라서 28개 조의 개혁안을 바치오니 시행하여 주십시오 했어요. 자, 이 사람 누가 되겠죠? 최승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성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관리의 의복과 백성의 의복을 달리해야 한다. 이거는 신분 질서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차별로 보시면 안 되고요. 질서를 엄격하게 하면서 어느 정도의 규율은 갖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국가의 큰 행사, 연등회나 팔간에는 백성의 부담이 크므로 삼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앞에서 유교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거 여기서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 훈효10조에서는 연등회와 팔간에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여기서는 저 연등회와 팔간에 지나치게 너무 많은 재정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이렇게 좀 제어를 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불교보다는 유교에 따라 통치한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관리를 공정히 선발한다. 당연한 거고요. 양인과 천인의 구별을 뚜렷이 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모욕하지 못하게 한다. 역시 신분 질서를 엄격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네, 고려의 중앙과 지방통치 조직인데요. 자, 먼저 고려의 중앙통치 조직을 보면요. 지금 여기에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해서 2성, 그 다음에 6부로 체제가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요. 결정을 하는 것은 이곳에서 하지만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은 6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자 이, 병, 호, 영, 예, 공 여기서 맡은 바 임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보면 중추원과 어사대 3사가 있는데요. 중추원에서는 왕명을 받아서 그것을 실행하고 또 군사기밀과 같은 것들을 담당했던 곳이고요.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찰하는 곳이었고요. 또 3사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회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자, 근데 특이하게도요, 이런 이성 6부는 우리가 중국의 것을 빌려와서 거기 있는 것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 고려만의 독자적인 것도 보였는데 그것이 바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었어요. 도병마사 같은 경우는 국방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발생했을 때 관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곳이었고요. 식목도감은 국내에 있는 격식이라든지 그런 체계를 잡을 것을 논의할 때 모여서 회의했던 곳이 바로 그것이 식목도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려만의 독특한 기구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다음에 지방을 보시면요. 지방은요, 이걸 편성한 것이 확실히 이 신라시대 때보다는 더 발전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보면 5도, 양계로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5도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이 북쪽에 외침을 받을 수 있는 곳에다가는 2개를 설치를 해서 양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요, 세금도 중앙으로 보내지 않아요. 나머지 지역은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중앙으로 보내서 그걸 이제 국가의 재정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 두 지역은 이 지역에서 군사비로 담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5도 양계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리등용제도인데요. 여러분, 고려 전기에 이 문벌귀족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죠. 대표적인 지배층이 문벌귀족이에요. 그러면 이 문벌귀족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귀족이 됐을까?
자, 일단 고려시대에 관리를 등용하는데 광종 시기에 과거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법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했지만 이건 쉽지 않았고 또 많이 사용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초기 모습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조선 시기 때나 가서야 조금 더 활성화되고 또 힘이 실게 되지만 고려시대 때는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뭐가 있었냐? 바로 음서였습니다. 이 음서는요, 5풍 이상의 고위 관료의 아들에게 그에게 알맞은 관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특별히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치르는 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5품이면 그냥 거기에 맞는 거,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한마디로 빽이죠. 이걸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버지가 귀족이면 그 아들도 귀족, 또 그 아들이 귀족이면 그 아들도 또 귀족이 되는 되물림되는 문벌 귀족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요, 결국에 그러한 인재를 등용하는 방식이 반복이 된다면 폐단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자겸의 난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요, 신진 관료와 경원이씨 문벌 귀족의 대립이죠. 이미 이제 신진 세력들은 공정한 방식에 의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저 경원이 씨의 문벌 귀족이 계속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 이자겸은요, 자신의 딸들을 그 정권을 힘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딸들을 왕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시집을 보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이 이자겸이 본인이 왕이 되려고 난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자겸과 척춘겸의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척춘겸이 같이 준비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자겸을 축출을 하게 되면서 세력이 몰락하게 됩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힌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러한 것들이 참 역사라는 것을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우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자겸의 세력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이 또 이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결과적으로요, 문벌귀족 사회의 폐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 이자겸의 난을 꼽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고려 시기가 새로운 지배층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이 조성이 되죠. 자, 그 다음 시기에는요, 이 개경이 너무나 이렇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수도를 서경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서경 세력과 개경에 여전히 남아있는 김보식을 대표로 하는 개경 귀족이 또 대립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묘청은 이때 당시에 풍수지리설이라는 것을 내세워요. 근데 풍수지리설이라는 게 뭐냐? 풍수는 그런 지리적인 요건을 가지고 이 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는 이러한 지리적 조건으로 너무나 좋은 땅이다. 근데 이 터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거기다가 어떤 궁을 짓기도 하고 또는 묘자리를 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미 개경은 기력을 다했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가 서경, 평양 쪽으로 가야 한다.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아주 급진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황제 칭호를 사용하고요. 우리는 황제 칭호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음에도 황제 칭호를 막 사용을 하면서 또 금나라, 세력이 점점 세지고 있는 여진족의 금나라를 정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 개경 귀족은요, 전부 반대고요. 이 금나라 정벌 주장하지 않고요. 오히려 금나라가 우리 쪽에 4대 관계를 요구하자고 했을 때 개경 세력은 그것을 좀 받아들이는 입장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 것들로 서로 갈등 관계를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그렇지만 서경 세력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벌 귀족의 사회와 모순을 아주 격화시키는 하나의 또 커다란 사건이죠. 자, 다음이 꿀물 삼키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야 할 사례입니다.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왕건은 호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혼인정책을 썼어요. 맞는 내용이죠. 자, 이번에 노비양건법은 귀족 세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아니죠. 이거는 귀족 생활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죠. 자, 3번에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곳이었어요. 네, 이거 맞는 내용이죠. 자, 4번에 음서는 문벌귀족의 세력 기반이 되었어요. 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과거지라고 하면 이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고려의 건국과 문벌귀족에서요, 예상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상 기사 회견 중에 역사적 인물들의 대답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좀 내용이 긴데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후삼국 통일을 축하드립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했더니 왕건은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싶대요. 그래서 이 왕건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남긴 그 훈유식조 안에 있는 내용들만 봐도 자신이 추진했던 그 정책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금 감면해준 건 맞는 내용이고요. 자, 기자가 다시요. 고려에게 항복을 할 때 무슨 기분이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신라 이제 마지막 왕이 대답을 하죠. 죄를 짓는 기분이었지만 저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거 맞고요. 자, 왕건에게 왕위를 빼앗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궁예에게 물었더니 지나치게 백성들에게 포용정책을 펼치고 무리한 혼인을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거 궁예가 했던 일? 아니죠. 이거는 왕건이 해가지고 결국에 통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볼게요. 당나라 유학까지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이거 육두품에 대한 설명이죠. 채치원이 신라라는 나라에서 육두품으로 태어난 게 큰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결국에 이 3번은 궁예와 왕건의 그 정책이 너무나 비교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라고 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예상 3번 문제인데요. 다음 역사신문 빈칸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드디어 죄 없는 노비들을 풀어주다. 고려의 네 번째 왕 땡땡이 수많은 지배층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모두 다 양민으로 풀어주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개혁에 그치지 않고요. 이후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임명하는, 네, 이거 너무 쉬워요. 과거제입니다. 그래서 자, 1번에 음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어요 했는데 음서제는요,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죠. 이거 문벌귀족의 폐단을 불러일으켰던 정책이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고요. 자, 2번은 현량과 실시를 검토 중입니다 했는데 왜 현량과는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조선 시기 때 살인을 등용하기 위해서 만든 과거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틀린 내용이고요. 3번에 과거제 시행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전민면정도감 설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이거는 고려 말기의 공민왕의 개혁과 관련된 설명으로요. 틀린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예상 3번 문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고려시대의 초기 모습,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고려가 탄생이 됐는지, 그리고 또 그들의 지배층, 또 지배층으로 인해서 일어난 폐단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세 시기까지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이제 많은 내용이 국가가 많아지고 외워야 할 것이 많아지면 이제 좀 힘들어 하실 텐데 반드시 예습과 복습 꼭 하시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